그럼 이제 계약매입신탁으로 넘어가는데 계약매입신탁 역시 세 사람이 관여하는데 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역시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이 정보를 갑이 입수했어요. 근데 갑이 이번에 직접 나서지 않죠. 을을 보내요. 지가 안 나서요. 을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대신 을한테 명의신탁증 맺어야 되겠죠. 야, 이거 내가 이 부동산 살려고 그러는데 일단 네가 사라. 내가 찜찜하니까. 그래서 네가 사고 대신 내가 자금을 지원할게. 근데 이거 분명히 자금을 내가 내니까 이건 내 거다. 약정을 맺은 거죠. 그리고 자금을 뒤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을이 가서 병과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도 바로 을 앞으로 돌리게 됩니다. 요게 계약매입 신탁이에요. 그럼 계약매입 신탁은 다른 사람을 앞세웠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위임형 매입 신탁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형 매입 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 다음에 이 등기가 이제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자 생각해 볼까요? 매도인 병이에요.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을 것 같아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죠? 뒤에서 자금을 대고 있던 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에요. 선이. 이자가 몰랐어요. 선이었다. 그러면 이 등기 유효. 우리가 아까 그 효력 따질 때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고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 유효입니다. 이게 등기는 유효하게 돼요. 다른 계약 이거 명의신탁하고 틀리죠 지금. 그래서 2자간 3자간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게 등기까지 무효가 됐잖아요. 근데 계약 명의신탁은 등기가 유효해요. 그래서 약정만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름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등기는 유효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매매계약도 당연히 유효겠죠. 유효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경우에 병이 매도인이 됐고 다음에 을이 매수인데 이자가 신탁자다 수탁자다? 수탁자. 맞죠? 수탁자고 갑이 신탁자. 그럼 보세요. 3자간은 매도인과 계약을 신탁자가 했죠. 그리고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넘겼잖아요. 3자간은. 근데 매도인과 계약을 수탁자가 하면 누구다?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매도인과 계약을 신탁자가 했다, 수탁자가 했다? 자, 이거 똑같이 보겠습니다. 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갑이 했고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이렇게 넘겼잖아요. 지금 이게 3자간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자가 지금 현재 신탁자잖아요. 신탁자고 이자가 수탁자 아닙니까? 맞죠? 이자가 매도인이고. 그러니까 매도인과 계약을 수탁자가 하면 이게 뭐라고요? 계약명의신탁. 그죠? 다른 사람 앞세웠으니까. 근데 매도인과 계약을 신탁자고 등기만 타이밍으로 해버리면 이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감 잡혔어요? 판례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계약을 누가 했느냐, 신탁자가 했느냐, 수탁자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3자간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요게 계약명의신탁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잠깐 해보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죠. 등기는 물권행위죠. 그럼 채권행위 유효, 물권행위도 유효네. 맞죠? 그러면 이자가 제3자에게 팔아치운 거예요. 제3자에 팔아치우면 이건 실명법의 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이 얘는 완전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유효입니다. 유효하게 되고요. 그럼 신탁자는 제3자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에게 안 팔아치웠다 하더라도 이자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수탁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버려요. 이자가 선이었다면.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한 권리 취득하고 야가 이게 부동산을 이제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명법 전에 계약명의신탁이 있었느냐, 실명법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이 있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민법 시간에 들으세요. 일단 민법 시간에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수탁자를 상대로 안 팔았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하죠. 왜? 얘는 자금을 지원했는데 부동산을 못 찾아온다며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소송 무조건 가능하죠. 그죠? 팔아치우면 당연히 부당이득 소송 가능하죠. 이게 또 틀려요. 그러니까 3자간에서는 안 팔았다면 부당이득 소송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계약명의신탁은 안 팔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소송이 가능하죠. 물론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야는 선악불문 취득이고 물론 이 경우도 적극 가담하면 취득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좋아요. 이게 그러면 요게 이제 계약 맹신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선의의 계약 맹신탁이라 불러요. 이게 근데 실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중개를 하는 거예요. 중개를 하는데 뒤에서 자금을 대는 자가 있고 계약자가 이제 요거 을이 오는 거예요. 을이 오는데 갑이 같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예? 따라오겠죠. 거꾸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을 지원하는데 얘가 가서 계약을 한대. 그럼 얘가 뭔가 아무리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돈이 왔다리 갔다라는데 이게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와서 보겠죠. 그럼 매도인이 일반적으로 안다 모른다? 명의신탁 사실을 알겠지. 그죠?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판례들이 계약명의신탁이 대부분 다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 나오고 있어요. 매도인이 아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이제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따집니다.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법률관계 어떻게 되느냐? 자, 악의였어요. 악의였다면, 알았다면 이때는 매매 무효, 등기도 무효. 명의신탁 액정은 당연히 얘가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무효. 맞죠? 그러나 여전히 제3자는 보호해야 되겠죠? 여전히 취득.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매도인의 선의 악의 기준 시점은 언제냐? 기준 시점은 계약 당시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죠? 계약 당시에 이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잔금 치르고 이자 앞으로 이등기 할 때 알았다. 매도인이. 그래도 이건 선의 계약 미스탁이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예요. 기준 시점은 계약 시를 따줍니다. 계약 시를 기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판례들 이제 다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면 이자는 당연히 제3자에게 처벌했다가도 이건 횡령으로 처벌할 일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이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횡령죄로 처벌된다는 말이 나오면 이 질문 무조건 틀렸어요. 그죠? 횡령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계약명의신탁이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예요.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게. 그러니까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그죠?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가 손님한테 이거 브리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남의 명의로 등기해버리면요. 이거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고 물건 다시 복귀하고요. 제3자 팔으면 선악불문 취득. 이거 스님한테 설명할 일이 없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민법에서 다루는 분야인데 이거를 계속 우리 쪽에 내고 그러니까 28회 시험 이후에 중간 생략형 냈다가 그 다음 계약 냈다가 중간 생략형 냈다가 계약 냈다가 이렇게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데 작년 33회 때는 이 부분을 일반론의 입장에서 그냥 바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 33회가 정상적인 문제였는데 그동안 28회 시험 이후에 우리 쪽에서 계속 이걸 갖다가 중간 냈다가 계약 냈다가 중간 냈다가 계약 냈다가 중간 냈다가 계약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내왔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2차만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그러죠.